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 input processing 외의 이거는 저번 동영상에서 다루었죠. 네 가지 input enhancement, flood, 그다음 consciousness raising, 마지막으로 garden patterning 이렇게 네 가지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인덕션과 디덕션, 그 음, 귀납과 연역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맨날 헷갈려, 맨날 헷갈려. 그래요. 사설입니다.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아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아니, 저번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 그런 내용을 다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먼저 input enhancement와 input flood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두 가지는, 제일 포커스를 빡 주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제일 주변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핸스먼트와 플러드를 이쪽에 분류를 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표 자체는 굳이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어떤 각 활동들의 특징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 표 자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 그래요. 먼저 그 인풋 인핸스먼트예요. 인풋 인핸스먼트는 말 그대로 인핸스를 하는 건데요. 더 어떤 인풋을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인풋에 이렇게 색깔 처리를 해주면 눈에 띄겠죠. 그런 거를 이제 인풋 이네스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폼을 노티스하거나 draw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게 하도록 제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쓰는 것도 인풋 이네스먼트를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폼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볼드를 쓰거나 이탈릭을 쓰거나 뭐 이렇게 기울여서 쓰거나 그 다음에 밑줄을 치거나 이렇게 색깔을 넣거나 아니면 뭐 빨간 글씨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풋 이낸스먼트의 예시가 되는데 인풋 이낸스먼트가 사실은 그 플러드를 수반합니다. 인풋 이낸스먼트가 더 큰 개념이에요. 더, 뭐 이름이 다르니까 다르게 분류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플러드를 수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낸스먼트를 해서 막 내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싶은 게 뭐 ED 폼이라고 쳐봅시다. ED 폼. 그러면 단어 하나에만 ED를 치면 학생들이 이거를 어,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한 5개쯤은 쳐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input enhancement라는 것은 frequency of exposure, 많이 드러내는 것을 수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뭐라고 해야 되냐? 실제적이거나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풋 이네스먼트는 자연스럽게 frequency of exposure 많이 내는 것을 수반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풋 이네스먼트라는 것은 그냥 눈에 띄도록 어떻게 그 뭐냐 글씨체나 디자인 같은 거를 바꿔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풋 이네스먼트라는 거는 simplification of input using restricted set 그 문법에만 해당되는 그런 예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레귤러 폼과 이레귤러 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싶은데 뜬금없이 이제 현재 완료 뭐 이런 것들을 써버리면 그 과거형에만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simplification of input 그 다음에 frequency of exposure 이런 것들이 input enhancement에 들어가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볼드, 이탈릭, 밑줄 색깔,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폼의 주의를 타겟 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인풋 플로드가 있는데요. 요거는 홍수죠, 홍수. 그래서 그냥 타겟을 보여 보, 보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싶은 인풋을 그냥 많이 제공하는 거를 인풋 플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곁다리인데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관심을 높일 수는 있는데 맞는 표현들을 많이 제공하고 관심을 높일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교육 방법들이 등장을 한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건 뭐 사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개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CR, Grammar Consciousness Raising Task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인풋 프로세싱이 이제 인풋 프로세싱처럼 이 CR이라는 태스크도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이고요. 어,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인데요. 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식에 한해서 그래말 컨셔스니스 레이징은 컨셔스니스만 레이징 시키면 컨셔스니스 레이징인데 그 어디 갔니? 나중에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문법을 적용해 볼 어, 나중에 문법을 적용하는 그것을 보통 뭐라고 해야 되냐? 사설에서 주로 적용하는 것까지 한 세트로 해서 컨셔스니스 레이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 제 지식에 한해서는 컨셔스니스 레이징은 말 그대로 그냥 의식을 상승시키는 것까지가 컨셔스니스 레이징의 포커스가 돼야 되지 그거를 적용하는 거가 한 세트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래요. 그래도 뭐 아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CR이라는 건 if we lower our sight and instead aim to develop the learner's awareness of what is correct, but without any expectancy that we can bring the learners to the point where one can use it. 그러니까 그냥 awareness만 높이는 활동입니다. 어떻게 해서 awareness를 높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It is enough to raise learners' awareness of what a rule is without implementation to the use till they are ready and really use it. 그래서 awareness를 높이는 활동, 이 consciousness raising이 됩니다. 아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기보다는 폼 사용의 정확성을 포착하는 정도까지만 학생의 awareness를 높이면 언어 습득에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till they are ready를 밑줄을 쳐놨는데요. 이거는 어, 어디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processability hypothesis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됩니다. 말 그대로 학생이 프로세스를 할 어빌리티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거를 다루면 안 된다. 뭐 이러한 내용인데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임용고시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렇게 학생이 어떤 폼에 어웨어니스가 레이즈가 되고 이거 어디서 봤던 폼 같은데? 이거는 어떤 느낌 같은데?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나중에 비슷한 폼을 습득을 할 때,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아. 이거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하는데,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컨셔스니스 레이징, 학생의 의식을, 그 폼에 대한 의식을 상승시켜야 된다. 라는 것이 컨셔스니스 레이징이에요. 그래서 students are made aware of target grammatical item through discovery-oriented task.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요. I walked, I danced,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지? 고드는 아니잖아. I walked, I danced, I watched television.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시를 주고요. 이런 예시들, grammatical item에서 ed를 enhance를 시켜둔다든지 이렇게 많은 예시를 주면 플러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consciousness를 레이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discovery oriented task.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이게 ED가 어떤 규칙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음. 뭐 더 똑똑하면 이거를 정의 내릴 수도 있겠죠. 단순히 룰을
룰에 대해서 이제 갈피를 잡거나 아니면 룰을 자기가 말로 버벌라이즈 정의를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똑똑하면 말로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그런 학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by attending consciously to form and or meaning, learners become aware of the existence of specific language feature in English. 이렇게 raise awareness를 하면 뭐 input 플러드나 input enhancement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서 awareness 학생의 conscious 의식을 그 폼에 대한 의식을 상승시키면 그런 specific language feature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다. 그래서 drawing students' attention to formal element of language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within the context of meaningful communication or task. 이거는 뭐 사족 있으면 당연히 이런 현장에서 하겠죠. 이게 focus on form이라면. 그래서 예시들 중에서 특정한 언어 요소에 주목을 하고 지속적으로 의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한다. input enhancement나 플로드를 사용해서. 쉽죠? 이거 뭐 이게 다요. 쉽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룰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걸 이제 어디 가니 버벌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룰을 말로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데이터, use the data to arrive at an explicit understanding of the rule. 룰에 대한 어디 가니 여기 있네. 룰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거나 룰을 자신이 깨달아 보는 거예요. To find out the specific feature of the grammatical system.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문법 규칙을 자기 스스로 정의 내리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익스플리짓한 활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룰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룰을 도출을 자기가 익스플리짓한 룰을 자기가 명백히 도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능력이 좀 떨어지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룰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죠.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타겟 폼에 의식해서 유도한다. 그러한 룰을 만들어내는 걸 유도한다까지만이 컨셔스니스 레이징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연습이랑 이거를 그 뭐냐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한 연습은 명시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CR은 묵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거 사실 물음표죠. 이거 사실 물음표인데 그 이 사람이 그 어떤 책에 기고를 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explicit understanding, explicit understanding이나 explicit 룰을 습득하는 게 어떻게 명시적 지식이 아니라 묵시적 지식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 지식은 어떤 declarative knowledge가 그 procedural knowledge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이 procedure이 아니라 나중에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이런 동영상 초반에 CR 처음 설명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바로 룰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그냥 이해만 하고 나중에 비슷한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그거를 쓸 수 있어서 묵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지식으로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delayed effec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임용고시 범위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또 weak interface 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시 습득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인터페이스 포지션에 대해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크라셴의 경우에는 논 인터페이스 포지션을 주장을 합니다. 논 인터페이스 포지션. 크라셴의 논 인터페이스 포지션은 뭐냐면 언어 사용에는 어퀴지션 방식으로 얻어진 미닝에 초점을 맞춘 지식만이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러닝으로 얻어진 폼에 대한 지식은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전혀 인터페이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논 인터페이스 포지션 오브 크라셴이고요. 인터페이스 포지션이라는 것은 언어 습득에는 그 뭐냐
폼적인 지식과 미닝적인 지식,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해서 둘 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인터페이스 포지션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위크 인터페이스 포지션이라는 거는 지식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격렬히 상호작용을 해서 아니면 재빨리 바로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주긴 주는데 나중에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이 이제 위크 인터페이스 포지션입니다. 뭐 이것도 사실 어, 요 단락 자체가 사실 좀 심화 내용입니다.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는 해야겠죠. 룰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 아니,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룰에 대해서 어웨어니스를 높이고 그를 통해서 룰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CR이다. 보통 사설 등의 문제에서는 적용하는 것까지 CR로 묶는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게 알아놔도 좋겠지만 룰을 이해하고 자기가 말을 해보고 그 룰을 버벌라이즈하고 그거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까지 CR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CR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의식을 상승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문법 규칙을 자기 나름대로 정의 내리게 하는 액티비티다. 라고 가주가 돼야 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인풋 프로세싱과 CR의 공통점. 이거는 진짜 몰라도 돼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단순한 practice, 암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들이 어떤 문법 규칙을 이해하고 IP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주가 되고 문법의 의미를 이해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가 되고 CR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이해해서 자신만의 문법 규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인덕티브. 이게 중요하죠. 귀납적이다. 예시를 통해서 룰을 발견하기 때문에 귀납적인 어프로치다. 두 가지 다 귀납적인 어프로치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뒤에 인덕티브 어프로치와 디덕티브 어프로치 할 때 그 귀납이 뭔지 연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인덕티브, 디덕티브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귀납적이다. IP와 CR 둘 다 다양한 예시에서 어떤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귀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위크 인터페이스 포지션은 앞에서 얘기를 했죠. IP 또한 어떤 폼을 지금 딱 정의를 내리진 않더라도 이후에 어떤 폼을 노티싱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위크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뭐 이것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인덕티브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가든 패드닝. 그래요. ing를 붙여도 되고요. 안 붙여도 됩니다. 가든 패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든 패드 그 뭐냐 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숲 목초지가 아니야. 그 뭐냐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길이 이렇게 하나로 나 있잖아요. 그래. 등산길. 산 같은 데 가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길이 이렇게 한 길이 나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가든 패드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양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거를 원천 차단해서 하나로만 길을 가게 하는 거가 가든 패드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버 제너럴라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형 ED가 있다고 쳐봅시다. ED에는 그냥 ED를 붙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대다수죠. 대다수이지만 이레귤러 폼도 있죠. 이레귤러. 뭐 예를 들면 그다음에 had 그다음에 비동사 이런 것들은 이레귤러 하죠. was. 그래서 이런 이레귤러한 것을 무시하고 그냥 학생의 과거형은 ED야 이렇게 오버 제너럴라이즈를 하게 만드는 활동을 가든 패드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버 제너럴라이즈를 하게 해서 학생의 하이포테시스가 too broad하니까 teacher can lead them into error. 그 다음에 학생에게 이런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시를 제시하면 예를 들면
과거형은 무조건 뒤에 ed를 붙인다인데 so나 had나 was 같이 이런 오버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시를 제시하면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룰을 자신의 디클래러티브 논리지를 수정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가든 패터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신의 룰에 대한 지식을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CR처럼 익스플리짓한 방법이 돼요. CR도 자신이 룰을 정의 내리는 거잖아요.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가든 패터닝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룰을 수정한다라는 점에서 익스플리짓한 활동이 되는 거예요. 디클래러티브 논리지를 다루니까. 그래서 가든 패터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생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룰을 수정하는 거니까 뭐 뭐냐 인지적 평형을 찾기 위해서 학생이 노력하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에게 효과가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무슨 활동인지 아시겠죠? 학생을 오버제너럴라이즈 시키고 에러를 맞닥뜨리게 해서 학생이 스스로 디클러러티브 논리지를 수정하게 하는 방법이다.가 가든 패터닝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홈 포커스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덕티브 티칭과 디덕티브 티칭. 귀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인덕션. 귀납은 뭐냐면 exposure to the target language used first and then language rules. 예시에 먼저 학생들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학생이 스스로 룰을 파악하게 하는 방식을 인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죠? 다음으로 그래서 이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룰 디스커버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데이터 드리븐 러닝은 사실 요거는 임용고시에 나올 만큼 연배가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요즘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널리틱한 방법이다. 학생이 스스로 분석을 해서 예시들을 분석해서 룰을 알아내는 거니까 이 인덕션 같은 경우는 애널리틱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디스커버 러닝 같은 경우에는 발견학습인데요.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 발견학습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룰을 추론해내고 교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룰을 스스로 추론해내고 스스로 데이터나 충분한 예시에서 룰을 만들어내는 거가 디스커버리 러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가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할 때는 이 예시가 코퍼스에 있는 예시들을 사용할 때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 디스커버리 러닝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하면 디스커버리 러닝이랑 비슷한 거. 아니, 디스커버리 러닝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 러닝이라고 하면 인덕티브 러닝과 비슷한 거. 그냥 귀납이랑 비슷한 거나 귀납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추가로 코퍼스를 쓸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디덕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규칙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규칙을 내려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연역법이 되고요. Teaching from explicit grammar explanation, explicit하게 grammar explanation을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내가 연습을 하는 것가 디덕션이 됩니다. 쉽죠? 그래요. 이거는 굳이 더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심화가 있는데요. 앱덕션이 있는데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요. 잠깐 정지하시고 한번 슥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안 나와. 인덕션과 디덕션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 아니구나. 하나 더 있구나. 자, 다음으로 prescriptive grammar와 descriptive grammar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prescriptive는 미리 쓰였다라는 뜻이고요. descriptive는 describe 할 때 describe를 가져온 단어예요. 그래서 prescriptive grammar는 미리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그러한 문법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규범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The way that the language ought to be used. 그 방식으로 써야 한다고 미리 정해놓은 문법을 prescriptive grammar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Say what is right or wrong. 뭐 예를 들어서 Student's Grammar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법들 그런 게 이제 prescriptive grammar의 예시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descriptive grammar는 뭐냐면 실제로 쓰는 그 문법을 describe 한 거예요.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a description of the way speakers actually use the language. 실제로 사람들이 쓰는 그 문법을 기술한 문법, describe the actual use, 기술 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규범 문법과의 그 뭐냐 비교를 해보면요. 보통은 규범 문법이 아니 당연히 규범 문법이 더 크고 그 안에 이제 기술 문법이 있죠. 그리고 이건 1번. 이거 스마일 아니에요. 이거 기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규범 문법이 이렇게 있고 기술 문법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기술 문법이 규범 문법에 대해서 작지만 규범 문법에서 얘기하는 비문이 기술 문법에서는 정문이 되는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이것도 사실 그 뭐냐 이거는 언어학개론 그쪽을 공부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이니까 저도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중부정 아니면 뭐 I ain't do that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규범 문법에서는 비문이지만 기술 문법에서는 정문이 되는 뭐 그러한 경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emergent grammar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임용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근데 descriptive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굳이 외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descriptive grammar가 emergent grammar는 뭐냐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그래머로서 이멀지한다. 그래서 emergent grammar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escriptive grammar도 실제로 사용하는 문법을 얘기를 하고 emergent grammar도 실제로 사용하는 문법을 얘기를 하지만 emergent grammar는 뭐냐면 문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emergent grammar가 좀 가까운 편이고 descriptive grammar는 그냥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법점 period라는 그냥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문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디스크립티브 같은 경우는 프리스크립티브랑 주로 묶이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뭐 워낙 기본 개념이지만 뭐 내려면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낼 만한가? 그러네요. 그래요. 이것도 그냥 기본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머전트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인 그래머링이 있습니다. 그래머링도 사실 이것도 사실 출제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임용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머링이라는 건 the ability to use grammar structure accurately, meaningfully, and appropriately 입니다. 뭐 때문에 이 개념이 나왔냐면 보통 우리가 문법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앞에서 문법을 설명하고 교사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문법을 설명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 이제 학생들 뭐야 왜 이렇게 칠판이 작아? 아니 책상이 왜 이렇게 작지? 아무튼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문법을 제대로 못 다루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문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그렇게 실제로 문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문법을 제공하는 방법을 이제 그래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문법을 정확하고 의미 있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grammar teaching should promote not only awareness but also production. 실제로 쓸 수 있는 능력. should give students chance of hypothesis testing and feedback. 학생들이 자신의 문법을 실제로 써보게 하고 hypothesis testing을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practice the meaningful use through practicing and communicative task. 뭐 여기서 practicing은 그 뭐냐 드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연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communicative task 등의 연습을 통해서 미닝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문법을 단순히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form, meaning, use 모든 측면에서 잘 쓰도록 연습할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그래머링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그 사설 빈칸으로 한 번 나왔나?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요거가 기출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아무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어, input enhancement, flood, grammar consciousness raising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input enhancement와 flood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요. 나왔죠? 나왔죠. consciousness raising 이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nductive approach와 아니다. garden patterning 이것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문법 교육 5가지는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다음으로 inductive, deductive approach, teach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빈출이죠. 다음으로 prescriptive, descriptive grammar. 뭐 문제 자체가 나올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이것도 기본 개념으로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온다. 그렇게 말을 딱 잘라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머링 이것은 안 나옵니다. 이건 미안하지만 나올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로 이제 문법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이래. 다음 동영상부터는 그 보캐블러리를 다루면 이제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보캐블러리 다루면 한 2개, 3개 동영상 정도 더 올라오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아니 뭐 동영상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조사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고 사과, 동영상을 고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